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팀장, 염정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늘장 주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시장 안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증권사의 낙관적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이슬이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악재 해소 그리고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생겨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선 해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군더더기를 좀 많이 제거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리온이 또 잘 되고 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업 부분이 또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극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메가박스 관련해서 지금 중국 시장 에서 지금 완전 철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뭐 넷플릭스라든지 티빙과 같은 이제 OTT 플랫폼에 상당히 좀 밀리게 되면서 사실 이제 국내에도 그렇고 지금 해외에서도 극장 사업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안 되는 거는 접고 잘 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전략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본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이제 과자 쪽 과자류라든지 이런 이제 식품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수했던 기업이 또 이제 리가캠 바이오라는 네. 기업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올해 1월 달에 또 인수를 했었을 때 상당히 좀 시장 반응이 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완전히 지금 이게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에다가 올해도 사실 적자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ADC 쪽으로는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제 올해 들어서 적자 폭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00억대 작년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한 100억대까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리가캠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4배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이런 흑자 전환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ADC 같은 경우에 또 차세대 항암 치료제로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파이프라인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오노 약품에 또 이제 항암 신약 관련해서 후보 물질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제 마일스톤까지도 또 수령을 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투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또 ADC 관련해서 또 이제 의약품 개발 이런 부분들까지 또 이제 이슈를 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리가캠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법인 매출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어떤 소비 회복이 좀 더뎌지게 되면서 예상보다 이제 법인 매출이 좀 안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25년부터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가에서 모아가시기에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10만 원대 돌파해서 안착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했던 부분이고 수개월 동안 좀 못 갔던 상황인데 오늘 드디어 이제 10만 원대를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지금 10만 3천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종가 베팅 혹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 안에서 러우 전쟁 확전에 대한 가능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이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대비해서 이 대사관 문을 닫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코스닥 지수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0.38% 밀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0.39% 오른 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도 시간 나는 대로
나름대로 좀 상황 좀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인데요. 어제 첫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성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거두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증권가도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자,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두 모두. 분 다 종가매수 네. 의견 들려주셨고요. 자, 염정 차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대모비스 어제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오늘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네. 현대모비스의 영향은 또 있겠고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오늘 특히나 기아 중심으로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이 현대차 그룹주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주주환원 책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현대모비스도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본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주주환원책 관련해서 기존의 현대차와 같은 맥락으로 가겠다. 특히나 이제 총 주주 수익률이 TSR 같은 경우를 기존 20%대에 머무르지 못했었는데 30% 이상으로 좀 끌어올리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시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말 효과는 아무래도 배당 성격의 고배당 종목들이 중요한 흐름을 나타내는 앞으로 시간이 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추가 상승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뿐 아니고 최근 한 3, 4년지간 사실 주가 추이가 정말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랜 보유하고 이제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네. 최근에 주가가 레벨업이 한 번 됐었죠. 여기서도 이야기했었던 거는 주주 환원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매출 네. 비중이 높은데 이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줄여나가면서 40% 이하까지 줄이면서 오히려 다른 완성차 업계에 대한 한마디로 뭐 현대차의 경쟁사가 될 수 있겠죠. 네. 다른 업체들에 대한 고객 확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이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도 상향시키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현대모비스의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최근 주가 수준은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서의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 환원책 여기에 더해지는 이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중국발 호재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안에서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투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염정 차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허용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즉각적인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여행 알선 서비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뭐 숙박업체, 뭐 숙박 예약이라든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이제 11월 2일인가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뉴스가 나온 이후로 네. 중국의 여행 패키지 예약 건수가 전달 대비해서 90% 정도 증가했다라고 많이 합니다. 늘었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 패키지 송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는 본격적으로 연말 효과부터 이어질 것이다. 그럼 4분기에 실적 반영되면서 내년도에 대한 실적 반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영업이익단에서 한 200억 정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 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일단 빠르게 흑자 전환을 했고요.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효과에서 단거리 여행 노선인 중국 시장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수혜는 지속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은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좀 상당히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좀 키웠지만 실제로 주가가 크게 레벨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될 종목으로 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에 따른 이 실질적인 수혜 예상되는 하나투어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슬희 팀장님 의견도 더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무비자 승인이 가장 큰 이제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계속해서 이제 무비자로 풀리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길어야 뭐 25년도 이제 내년 연말까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못 봐도 단기적으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의 어떤 그런 이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돌아오는 이런 4분기 실적부터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가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키지 상품을 좀 많이 팔아야지 결국에 이제 이득이 되는 이제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또 국가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언어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요즘에 내부에서 보면은 대부분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위챗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모바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많이 이제 현금이라든지 신용카드를 이제 대부분 좀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중국 내에서는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의 어떤 가이드가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무비자 승인과 동시에 이런 패키지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지금 주가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뭐 말씀을 주셨지만은 결국에 이제 무비자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뭐 크게 아직까지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된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상품 하면 여행사들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티몬 위메프 사태라고 좀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지금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이제 추가적인 악재 정도는 좀 나와졌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이 부분도 좀 털어내고 앞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내년 연말까지라는 점에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서 중반기까지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을 좀 뽑으면서 단기간에 좀 세론 정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단기간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 풀린 이후에 이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조정이 나오면 그 이해도 다시 갈 수 있으니까 눌렸을 때 좀 공략해 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S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는데 주가에는 고스란히 충격이 반영이 됐고요. 자,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의견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자, 종목 의견 들어주세요. 엇갈렸네요. OX로 이번에는. 엇갈리네요. X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LS라는 이제 그룹 자체는 상당히 이제 탄탄한 기업이라고 네.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지주사라는 점에서 저는 좀 X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회사를 좀 보게 되면은 전선 그리고 일렉트릭 그리고 엠트론 사업 다양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24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전 사업 부분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뭐 전력 전선 쪽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의 영업이익도 지금 대부분 다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주사의 단점이라는 게 계열사를 이제 여러 곳을 좀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한쪽에서 뭔가 이렇게 강한 모멘텀을 좀 받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X 의견을 좀 드려봤고요. 네. 만약에 이제 나는 전선이 좋다, 전력기기를 조금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LS 네. 전선 이렇게 좀 계열사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떠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매력적인 구간은 맞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개별 이슈 쪽에 많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단기간에 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LS 이 지주사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전력기기나 전선
전선 쪽 이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일렉트릭 쪽이나 뭐 전선 쪽을 따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주사인 만큼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렇게도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도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염정 차장님 의견은 동그라미네요. 네, 뭐 앞서서 뭐 LS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지주사기 때문에 자회사들에 대한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지주사에 대한 할인율은 좀 과도한 수준까지 낙폭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주가는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보게 되면은 PER 같은 경우는 6배 그리고 PBR은 0.5배 수준으로 좀 과도한 낙폭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하방 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등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LS 전선이 사실은 LS 전선은 우리가 이제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S 전선은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LS 전선에 대한 주가 반영은 이제 LS에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으로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지만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한 내년도 실적은 개선세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은 LS M&M, 2차 전지라든지 재련 관련 쪽에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증권가에서도 여전히 이제 매수 의견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S 같은 경우에는 전선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높은데 최근에 구리 가격과 또 연동이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높아지면은 LS의 주가는 오르고 구리 가격이 좀 빠지면은 같이 동반해서 좀 빠지는 좀 커플링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은 뭐 최근에는 중국 시장의 시장에 대한 뭐 수요 부진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국에서의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올해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 좀 빠진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구리 가격은 지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의 가격 수준을 좀 유지하거나 단기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대한 흐름까지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종목 종가 매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트럼프의 참관 하에 스페이스X 스타쉽 6차 시험 발사 소식 전해졌는데요. 오늘 우주 관련 종목들 대부분 세론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슬희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방금 이제 뭐 속보가 나온 것처럼 결국에 이제 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전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결국에 이제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단순히 좀 테마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외형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지금 주가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42만 원대에서 지금 38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뭔가 악재가 나와서라기보다도 일부 이제 수급 이탈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이제 조정 정도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할 때 보면은 사실상 거래량도 그렇게 좀 많지도 않았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오늘 역시도 이제 하락이 나왔었지만 결국에 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좀 주가를 하방을 좀 받쳐주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가 또 이제 가장 큰 수혜주로 여겨졌던 게 또 방산인 만큼 네. 이제 집권 내내 저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군사 지출 규모가 전년에 이제 거의 최고치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3,100조 원 정도가 지금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올해 역시도 이렇게 지금 방위비도 이제 각 국가마다 좀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K방산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지금 전 세계에서 또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게 또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 수주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슈퍼사이클인 것은 맞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장기 관점에서 좀 모아가시기에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면 안에서 방산주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염정 차장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뭐 우리가 그렇게 반갑지 않은 뉴스죠. 지금 네. 또 다시 한번 러시아 쪽에서의 지금 모든 항공로를 좀 폐쇄할 것이다라는 또 속보가 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3시 전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좀 빠지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런 뉴스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나요? 네.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좀 방산, 이런 테마주 성격의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수주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좀 확대 가능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에 크게 좌지우지 안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본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지분은 46%, 하나오션 지분도 46%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하나오션이 지금 MRO 사업, 해군 산업, 해군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쪽에 대한 부분을 좀 타겟팅하고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 쪽에 대한 현대화에 맞는 그에 따른 또 육해군을 모두 다 이제 관할을 하면서 그에 네. 대한 좀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도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하나 그룹 내 방산에 대한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한 6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오늘까지. 근데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방산주들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고 뭐 대장주로 저는 움직인다라고 한 현대로템 이런 네. 종목들 여전히 여전히 그 동유럽이라든지 그럼 다른 국가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신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주 그리고 이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섹터에서 좀 쉬어가는 구간은 저는 방산 섹터는 쉬어가는 구간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단기적인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 오히려 추세를 잘 지켜보시면서 매수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전망을 해보고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고 현대로템도 동반해서 오늘 또 상향 리포트 나왔거든요. 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4분기까지 올해 내에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루마니아 쪽 그리고 페루 쪽 시장까지도 확대해서 시장 열려 있는 만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동반해서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작은 종목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두 종목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